네, 안녕하세요. 벌써 네 번째 영상이네요. 여전히 적응은 안 됩니다만 한번 오늘도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문화현상을 보는 관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시적 관점에 해당한 이론들을 배웠었죠. 오늘은 미시적 관점에 해당한 이론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저를 따라와 보세요. 일단은 네, 익숙하죠? 함부로 악용하지 말아주세요. 자, 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을 두 가지 배웠었습니다. 자, 거시적 관점이 뭐였어요? 그쵸. 사회 구조나 제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회를 크게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거시적 관점이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거시적 관점에 해당한 이론 중 첫 번째인 기능론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기능론은 사회를 하나의 뭐로 가정을 한다고 했었어요? 하나의 통합된 기능적 체제로 가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사회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뭘 수행하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하니까. 그러니까 사회는 하나로 통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구성 요소들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하니까 지금 이 사회가 가장 어떻다고 본다고요? 지금 사회가 가장 안정적이고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네요.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론은 뭘 싫어하죠? 지금이 가장 안정적이고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맞아요.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무슨 비판을 받는다고도 했었죠? 보수주의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네요. 이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살아있는 무엇에 비유한대요? 뭐에 비유했죠? 살아있는 생물 유기체. 다른 말로 사회 유기체에서도 동일한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물 유기체, 우리 생물과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물 유기체에 비유한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었죠? 자, 우리 신체 중 한 부위가 아프면은 그 부위만 아픈 게 아니라 다른 몸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 몸 전체가 막 아파졌잖아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죠? 우리 신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마치 우리 신체가 그러하듯이, 우리 생물들이 그러하듯이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 중 한 구성요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 구성요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구성요소의 그 잘못된 작동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회 전체가 다 망가져 버린다고요. 왜? 사회는 서로 밀접하게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보니까. 우리 사회도 우리 신체처럼 하나만 망가지면 사회 전체가 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망가지듯이 우리 신체 특성과 이 사회가 동일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생물 유기체에 비유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기능론은 그래도 결론을 내드린다면은 이 사회의 기능과 이렇게 다른 사회 구성 요소들의 상호 연관된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기능들이 잘 수행하면 이 사회가 되게 원활하게 잘 작동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에 뭔가 좋은 측면을 많이 바라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회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라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기능론은 이 세상을 좋게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결론을 내어드렸는데 이거 기억하시면 기능론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요. 퍼즐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대비되는 이론이 갈등론인데 기능론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갈등론은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그 이유, 자, 이 갈등론은 세상을 두 집단으로 나누는데요. 무슨 집단과 무슨 집단으로 나눈다고 했죠? 맞아요.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입니다. 근데 이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막 착취하고 억압하고 막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뭐가 만연할 수밖에 없죠? 다양한 갈등이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갈등이 많고 착취를 당하니까 이 세상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불평등한 세상을 그대로 냅둬야 할까요? 아니죠. 이 불평등한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사회운동을 통해서 혁명이나 시위나 투쟁을 통해서 이 불평등한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갈등론자들의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능론과 다르게 이 세상에 약간 부조리한 측면, 불평등한 측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론과 갈등론이 하나하나 이렇게 대비되는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기억한 채 이제 오늘 수업을 따라오셔야 돼요. 왜? 오늘 볼 기출 문제는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두 내용과 오늘 배울 이론이 다 같이 한데 묶여져 있는 기출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집중을 잃지 말고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인데요. 자, 혹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보이시나요? 아마 흐릿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편지를 쓰고 있는 사진이에요. 편지를 쓰고 있는 사진.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이건 알겠죠? 선물 상자니까. 네, 그 선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선물을 제가 의도한 사진이에요. 그럼 제가 오늘도 한번 아무도 없지만 이 빈 공간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편지를 받는 걸 더 좋아하시나요? 아니면은 선물을 받는 걸 더 좋아하시나요? 자, 나는 편지 받는 걸 더 좋아한다. 네, 아니다. 나는 선물을 받는 걸 더 좋아한다. 네. 또 현타가 찾아왔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신나지도 않고 이렇게 같이 티키타카 하면 좋은데 아무튼간 이제 제 경험상 이렇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친구들이 편지보단 선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선물이 좀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는 뭘 더 좋아할까요? 그럼 애들이 막 선물이요 막 다 이래요. 네, 아닙니다. 저는 편지 받는 걸 훨씬 좋아해요. 선물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 이상하네? 안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긴 하는데 선물보다는 편지 받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물론 둘 다 사람의 정성이 담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선물보다 편지에 그 사람의 마음이 좀 더 많이 담겨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제 가치관에는 물질적인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편지 받는 걸 더 선호해서 여자친구를 만날 때도 뭐 특별한 기념일 같을 때 굳이 막 선물 같은 거 안 줘도 되고 그냥 마음에 남은 편지 한 통만 써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믿든 말든 건 이제 여러분들 자유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편지 받는 걸 더 좋아하냐 혹은 선물 받는 걸 더 좋아하냐를 제가 지금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수업을 열게 됐는지는 오늘 이 수업을 다 듣고 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뭘 다루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교환이론의 특성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사실 교환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 수능에서 빠졌어요. 이제 여러분들 수능에서는 교환이론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왜 이 빠진 내용을 굳이 다루시나요? 안 다루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할 때 사회문화의 수많은 내용 중에 수능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다뤄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범위를 좁혀드리는데 제 목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공부 범위를 넓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환이론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환이론이 수능에서 빠진 지 얼마 안 됐어요. 2016년도까지 수능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수능에서 빠진 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이건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기존의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은 항상 교환이론이 이 기출문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환이론의 내용을 모르면 이 기출문제를 분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수능 과목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회문화, 이 사탐 과목은요. 기출문제가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한 주제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항상 똑같은 그 주제를 내면서 표현을 막 바꿔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같은 표현을 그냥 어다르고 아다르게 막 내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 표현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돼서 살짝만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럼 결국에 이 말은 기존의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게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는 가장 제일 효과적인 지름길이자 제일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되는데 이 기출문제를 분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환이론을 모른다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교환 이론까지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희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교환 이론을 내지 않을 겁니다. 교과서에도 없고 굳이 수능에서 나오지 않는 걸 시험에서 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분석을 하실 때 이 교환 이론까지 포함된 문제들을 볼 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교환 이론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굳이 읽으심을 갖지 마시고 이건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두 가지 이론까지 배우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기출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버전을 준비했어요. 교환 이론이 들어간 옛날 문제, 뭐 옛날에부터 몇 년 안 됐지만 그 옛날의 문제들과 그 다음에 이제 교환 이론이 빠진 세 가지 관점이 담긴 문제까지, 이 두 가지 유형을 한번 같이 풀면서 한번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어때요? 괜찮으실까요?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을 찍는데 아침이라 뭔가 입이 안 풀리고 말이 잘 안 나오는 느낌인데 영상을 다시 찍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열심히 한번 찍어 볼게요.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끊고 개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워가지고 위에 옷을 벗었네요. 역시 영상 앞에 서는 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낯선 행동인 것 같아요. 되게 뻘쭘합니다. 그래서 더 긴장하니까 말도 버벅거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새삼스럽게 유튜버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좀 받았거든요. 오히려 학생들한테 받은 게 아니라 이 수업 영상의 일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제 개인 SNS에다가 한 장을 올렸는데 편집하다 웃겨가지고 근데 반응이 엄청 많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자기들도 막 보고 싶다고 하는데 보지도 않을 거면서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올리는 건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아무튼간 그냥 사설인데요. 자, 이제 다시 수업으로 돌아올게요. 자, 이제 오늘은 미시적 관점에 해당한 이론을 배울 겁니다. 미시적 관점에 해당한 첫 번째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고요. 이 이론 명칭이 길잖아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래서 전 앞으로 줄여서 상상론이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부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학습지에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자, 1번 동글뱅이입니다. 사회는 인간들이 주관적인 의미 규정과 해석을 주고받는 과정이래요. 이를 통해서 또 사회가 유지 또는 변동된다고 가정을 한답니다. 다음 두 번째 동글뱅이인데요. 이 관점에서 행위와 상호작용의 핵심은 문자, 소리, 얼굴, 표정과 같은 상징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 질서는 의미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이 상상론은요,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의 첫 번째 이론입니다. 자, 미시적 관점이 뭐였죠? 뭐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개인의 행위나 개인의 상호작용 혹은 소규모 집단들의 초점을 맞춰서 이 사회를 작게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미시적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이 두 가지 이론들은 모두 다 개인의 행위의 행동 원리를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이론인데, 이 상상론은 사람들의 행동이 다 다르잖아요.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의미 규정과 해석 때문이랍니다.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상황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당연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처음 이제 선생님이 됐을 때 저희 반 아이들이랑 이제 첫 시간은 아니었겠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학급을 운영하기 위한
교칙을 정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근데 학급 규칙을 정할 때 어떻게 하면 어떤 것들을 정하면 좋을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교환을 했는데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 갔었죠. 그래서 정했던 규칙 중에 하나가 지각비를 걷는 거였습니다. 서로 이제 제가 고3 아이들을 담임을 했었거든요. 연극영화과 아이들 담임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고3이기도 하고 지각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지 느꼈는지 선생님 지각비를 내요. 해가지고 지각비 뭐 한 번 지각하면 뭐 얼마에 냅시다 하면서 막 세게 부른 애는 막 10,000원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건 너무 과하다 하면서 이제 5,000원 혹은 더 그것도 너무 과하다 하면서 1,000원 막 이러면서 다 각자의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 번 지각을 할 때마다 지각비 1,000원을 내기로 했었고요. 이게 이 지각비를 걷는 시스템을 이제 정착을 시켜서 쭉 흘러갔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애들이 이걸 불만을 갖지 않고 잘 지켰는데 2학기가 돼서 수시 처리되니까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입시를 준비할 때 학교 내에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아예 외부 학원에서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그 친구들은 지각할 일이 없는데 학교 오는 애들만 피곤하니까 막 지각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친구들만 억울하게 지각비를 내는 그런 안 좋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애들이 의견을 다시 제시해서 선생님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지각비를 걷는 거는 불합리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저도 이제 의견을 교환해 본 결과 누구한테만 좀 불리한 시스템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학급 회의를 열어서 규칙을 바꿨었어요. 그래서 지각비를 없애고 그냥 성소만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교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주고받고 대화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 상황이 변함에 따라 이 상황에 따른 사람들이 이 상황을 정의하는 방식이나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죠. 그로 인해서 규칙이 바뀌고 있고요. 이처럼 특정 상황에 따른 사람들의 개인들의 상황 정의나 의미 부여가 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렇게 정해놓은 규칙도 이렇게 유지가 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 유지 측면을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염려되는 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지 않고 이렇게 영상만 틀어놓고 핸드폰하고 딴짓할까봐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열심히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거는 이 상황에 따른 여러분들의 상황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록 온라인 수업을 해서 실제로 선생님과 학생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조금 집중이 좀 덜 되고 좀 의지가 좀 덜 생기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잘 아니까 열심히 오늘 공부를 해서 이것을 내 걸로 만들 거야 라고 의미 부여를 하고 상황 정의를 하는 친구는 열심히 이 수업을 들을 거고요. 뭐 이거 어차피 온라인 수업이니까 나중에 또 동영상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냥 듣는 게 별로 의지도 생기지 않고 그냥 좀 귀찮네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는 그냥 별로 집중해서 듣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같은 상황인데도 열심히 듣는 친구가 있고 덜 열심히 듣는 친구가 있겠죠. 이게 바로 개인의 상황정에 따른 다양한 행동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상론에서 바라보는 개인의 행동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이 상상론이 또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상호작용의 핵심이 바로 뭐래요? 상징이랍니다. 상징. 상징에는 문자, 소리, 얼굴, 표정 같은 게 있네요. 특히 얼굴 표정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되게 반가운 친구를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그냥 막 생각 그냥 지나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반갑게 안녕 하면서 손을 흔들 겁니다. 이 손을 흔드는 행위조차도 상징이 되는 거네요. 상대방이 반갑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사할 때 그냥 무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하나요?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반가워 하면서 친구가 반갑다면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냥 씩 웃고 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냥 무표정하게 인사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약간 힙합 좋아하는 친구 hey bro 하면서 막 이렇게 어깨 툭 치기도 하고 또 여자친구도 어머 누구야 반갑다 이러면서 죄송해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반감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이나 이런 표정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상징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 상호작용의 핵심을 이 상징이라고 보는 게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될 거고요.
덥다. 앞으로 맨날 반팔 입어야겠어요. 아직 추운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상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도 상대방에게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이 있죠. 우리가 어떤 모양의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맞아. 하트라는 모양이 또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상징의 표현 방식은 또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옛날에는 하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트를 했었어요. 이렇게 크게 위로 손하트를 했었죠. 나 이 하트에서 조금 더 이제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손하트가 됐죠. 아, 이쁩니다. 그죠? 아마 첫 번째 사진은 잘 안 보여서 모를 수 있는데 전도연 씨고요. 요즘에 이런 하트 하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옛날 사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옛날 하트인데 이 하트를 쓰는 연예인들이 몇 명 있는데 아이린 씨랑 김유정 씨가 이런 하트를 쓰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했는데 김유정 씨로 낙찰했습니다. 그냥 뭔가 그냥 제 개인 취향이에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트를 하다가요. 이 하트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요 하트 지금도 참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하트를 쓰고요. 제가 굳이 사진은 찾지 않았지만 요즘에 또 하트 하는 방식이 많대요. 요렇게 하트를 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요렇게 하는 하트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안 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살쪄서 안 붙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마를 때도 이게 안 붙었어요. 이게 가슴 근육이랑 이게 팔뚝이 두꺼운지 이게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거 할 때마다 엄청 막 비웃고 그러던데 안 되는 친구도 좀 있을걸요. 어쨌든 이런 하트도 있고요. 또 하트 중에 재밌는 게 이제 최다니엘 씨 하트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이 상징도 하트라는 상징도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런 측면도 또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색에도 다양한 상징이 담겨져 있죠. 빨간색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열정, 사랑,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죠. 그 다음에 검은색 하면은 우리가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일반적으로 어떨 때예요? 맞아요. 어떤 누구 소중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 상대방의 죽음에 애도를 표현한다는 의미로 검은색 옷을 입고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계에도 다양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다양한 상징을 활용해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측면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세 번째 동글뱅이를 보시면 사회 질서는 의미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에 의해 구축이 된대요. 이 상호작용은 쉽게 말하면 의사소통, 대화를 말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갈등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오른쪽이고 다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이 왼쪽인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갈등이 발생을 했겠죠. 그럼 이렇게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무엇을 통해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대화입니다. 상호작용.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다른 의견을 맞춰가다 보면은 하나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게 상상론이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이론은요, 그 이론 명칭에 그 이론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상징적 상호작용. 이 상상론은 상징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람의 행동 원리를 설명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또 영상을 멈추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